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각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보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총선의 승부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가겠다.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마지막 승부수입니까? 예,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시적절하게 네. 어떤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선 던졌다고 보고요. 그 국회를 어쨌든 그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총선 전략 차원에서도 어쨌든 수도권 표심 또는 충청권의 표심도 조금 흔들 수 있는 좋은 총선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세종에 정부청사가 내려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정부청사들이. 근데 이번에 국회까지 내려가면 결국은 대통령실도 따라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도 내려가고 정부청사도 내려가고 국회도 가 있으면 결국 서울특별시가 특별시의 자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서울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천만 서울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특별이라는 거 빠질 때 그 박탈감이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비방, 중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의도에서 그럼 세종으로 공간만 이동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여야 간의 어떤 이 대화 어떤 타협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면 어쨌든 복수 프레임 또 극단적 편가르기가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본질이 이런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이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회 세종시 이전.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시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민주당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당론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까지 발족시켜서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던 분야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다소 소극적이거나 또는 지연적인 태도를 보여온다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헌법 학자들이 일단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 자체가 결국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도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런 입장을 내주셨으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환영은 하는데 기존에 이미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선거용으로 꺼낸 거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조금 나쁜 버릇이 된 거예요. 모든 걸 좀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청선용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음모론적 시각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이번에 지금 보면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가 이탈하고 또 대학 교수들이 지금 사직서를 내는 어떻게 보면 의정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팔짱만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중재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총선과 연결시키게 되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보면 자꾸 이 현행대로 조금 실천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부분보다 지금 국회를 분원 옮기는 부분은 가능한데 만약에 본청까지 몽땅 옮기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히려 특별법, 그러니까 국회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것들을 좀 역제안하는 그런 조금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이 필요한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현재 집행 권한이 있으니까 정부 여당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결국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라고 해야 될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는지의 물음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만 제기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세종의사당 설치라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이제 집무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논평이었습니다. 사실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총선이 임박해서 나오는 선십성 공약 아니냐 또는 헛된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선거에 이기면 가겠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만약에 민주당도 찬성을 한다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총선 서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지금 번호만 옮기는데도 지금 한 3조 8천억 정도가 든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번호까지 옮기게 되면 4조 3천억에서 뭐 제가 볼 때 한 5조 정도 들어요. 그래서 5조 원 정도 들여서 과연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금 국민적 여론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이전과 발맞춰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담장도 허물고 생태 녹지공원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의 구상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서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면 서울시장이 벌써 4선째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어떤 여의도를 금융 후보로 만들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랜드 플랜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강 르네상스의 부분도 해서 어떤 천만 관광객도 못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어떤 대표가 어떤 한동훈 구상을 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당의 어떤 서울시장으로서 거기에 적극을 좀 하답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2027년 대선에서는 어쨌든 오선 서울시장도 아주 유력한 뭐 이 대권 잠룡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좀 튀지 않는 어떤 나름대로 뭐 대권 행보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발언. 아무래도 이제 여당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이제 뭐 서울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거듭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물론 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은 국회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당장 어떤 계획을 짜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세종시로 그 국회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금 섣불리 발언하시기에는 너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선거 전에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충청 지역과 또 여의도 인근의 한강벨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뭐 세종시로 만약 국회 본청까지 다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국회에 보통 상주하는 인력이 한 2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그게 되고 또 만약에 국회가 빠져나간 자리를 만약 금융 후보로 하게 되면 뭐 용산, 영등포, 양천 이 지역 전체가 또 뭐 이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 그 수도권에 미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표심에도 상당히 흔들 가능성이 있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표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뭐 세종, 충청 지역의 표심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 제한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까지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공약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검증하시고 판단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도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공약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식상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총선과 가까운 시기에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보다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또는 구체적인 방안들, 구체적인 어떤 타임 플랜까지 짜서 얘기가 나와야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런 공약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총선용 카드라고 한다면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도 굉장히 크게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이 회장이 강경한 입장이란 말이죠.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뭐 의료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중재에 나섰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사단체 조금 나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또 물러서는구나. 과거 정부처럼 또 이 의사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잘못된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보면 한동훈 뭐 이 위원장 어떤 중재 역할 패싱하고 대통령이 나서라.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이 사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원래 정원 2,000명 하기로 한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당분간은 굉장히 조금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는 보입니다. 예. 사실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의사 단체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도 서로 간에 극한으로 지금 갈등이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텐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십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가족들도 지금 거의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의 이야기는 특히 이제 의협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서 타개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뭐 다소 무리하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협상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동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간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 특히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의료개혁 문제만큼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들이 나와서 뭔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어떤 물꼬를 터가는 것도 의사단체들에겐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정치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는 정부의 인사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크게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중재를 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야권에서는 해왔거든요.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많은 집착이라든지 너무 많은 그 부분을 결론을 확실히 정해놓고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의료개혁 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는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를 조금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져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나기도 하고 일단 올해는 빼고 내년부터 증원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양한 중재 노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정부는 2,000명 증원, 그다음에 의사단체는 절대 안 돼. 네. 이 사이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2,000명을 5년에 걸쳐서 10,000명, 2035년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1,000명씩 해서 10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2,000명이라는 걸 하다가 중간에 어떤 증감 여부를 좀 보자는 이런 여론들도 다양한 옵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사단체에서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보면 의사를 지금 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단체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얼마를 늘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극단에서 지금 마지막 지금 저는 기싸움이라고나 할까? 마지막 사파 싸움이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에 어떤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어떤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극적인 타결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있어 극적인 타결이 돼야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주만 지나면 총선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더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걸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이게 뭐 정무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과거에도 보면은 의사를 한 명 늘리는 부분들도 역대 정부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이 의료개혁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 어떤 정치적 고려는 보다는 네.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만드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점을 어떤 의료 파국을 막으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의사를 어떻게 정원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만 여야가 조금 머리를 맞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뭐 논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단 여당에서 또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실무진의 착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석연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렇죠. 매끄럽지는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형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어 왔던 건 분명한데요. 네. 민주당에서도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 중에 이제 진보 인사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되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검토 단계의 실무 초안이 일단 제출되게 돼서 이런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입장에서 공약집을 그리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참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당론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장을 확실히 한 것, 이 부분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변호사시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보면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형법상의 강간죄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는 네. 폭행과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강간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강간죄에 대해서는 다 강간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런 또 나름의 이제 의견들이 수렴되는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형법상의 그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간죄만 적용하게 되다 보면은 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뭐 그루밍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처벌의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약 검토 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건 분명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또 상충하는 의견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 공약에서는 철회했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으로 일단 추진할 가능성 커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 게 어쨌든 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아마 여성일 텐데 그 비동의한 부분에 있어 처벌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상대방이 되는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떤 남녀 또는 또 세대별로 굉장히 극단적인 갈라치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공약이고 또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준석 그때 당대표가 어떤 뭐 여성의 병역 문제나 이런 또 반페미니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극단적 갈라치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대선에 뭐 어느 당에 유리했냐 불리했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잠재적인 피해자로 그런 남자들은 잠재적인 피의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좀 거치고 조금 조화롭게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청소년 표로 의식하거나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실무적인 착오로 들어가는 거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천 취소도 있었고 실무적인 착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떤 총선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변호사 출신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동의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동의 간음죄라는 논의가 시작되기 전 된 시작점으로 좀 돌아가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처벌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입게 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중하게 갈 것인지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론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안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슈가 안 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5대 정책 기본 정책이 있었어요. 보면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학자금 부담 줄이는 것 등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라고 하면 기본 사회거든요. 네.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본 사회가 본인의 브랜드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동 소득을 확대해서 이제 기본 소득을 주자는 겁니다. 17세까지 8세부터 17세까지 이제 공백이 있는데 아동 수당은 8세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7세까지 그 부분을 늘리자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뭐 사립 같은 경우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식사 한 끼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시리즈를 지금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또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크게 띄우고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까지 함께 띄움으로써 뭐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이야기였던 기본소득의 이제 확장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저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죠. 뭐 그런데 저는 좀 이 세 가지 정도만 해결이 되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드는 겁니다, 이게. 네. 아마 그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보니까 한 100조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전 첫째는 뭐냐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재명 대표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첫째는 국가 채무가 늘지 않아야 됩니다. 한 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을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 빚을 다 떠맡아야 되거든요. 둘째는 국가 재정에 있어서 SOC, 특히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R&D 예산에 대한 지출을 그거를 없애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가 재정 지출 구조를 어떤 조정해서 어떤 재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대부분이 R&D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SOC 예산, 특히 국가 경쟁에 관련된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증세가. 특히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뭐 법인세 세율을 굉장히 고유로 하겠다, 유럽식처럼 하겠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만약에 고유의 법인세를 내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요. 무조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는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이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시리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가 다 지켜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얘기하셨죠. 흥청망청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지금 아르헨티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과도한 복지나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본소득도 좋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국민들이 나중에 제로 소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어떻게 재원을 만들 것인가부터 답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치개혁 정책도 있었는데 네. 눈에 띄는 것은 교섭단체의 요건을 하향하겠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검증권이 국무총리에게 이관한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인사검증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만여 개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사검증을 결국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눈여겨 보였던 건 대통령 비서실법입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이 국정 관여를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긴 그런 법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들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리스크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법을 통해서 막아보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좀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를 생각한 법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교섭단체가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는 조국혁신당을 생각한 건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섭단체 요건을 하향하는 거는 지난 21대 그러니까 21대 국회까지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 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대통령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이관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언젠가는 집권할 어떤 그런 당이잖아요. 네. 그 언젠가 집권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야당일 때 마구잡이로 던진 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대통령 인사 검증권은 제가 볼 때 어쨌든 뭐 국무총리 이관한다고 해서 별도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게 아닌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이렇게 뭐 뺏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아마 다음에 여당 될 때를 준비한다면 이런 뭐 마구잡이 공약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그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든 이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조금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하는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한 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총선에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공식 선거 운동입니다. 28일 0시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서 2주가 안 되죠. 13일 동안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판세 분석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제 약간 보수적이더라고요. 먼저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뭐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네. 뭐 사실은 지금 그 전에보다는 지금 선거운동 시작하기 직전까지 보면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지금 정권 심판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도권을 비롯한 254개 전체 선거가 약간은 조금 국민의힘에 조금 불리한 평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심판론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과거의 총선 때 보면 뭐 막말 파동이라든가 어떤 공천 파동이 큰 이슈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총선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은 약간은 경제에 대한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거 보고요. 단지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거 보면 지금 한 50석에서 60석 정도는 여전히 초박빙, 어떤 박빙 상태로 양쪽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50군데, 한 60군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일단 이 판세에 대해서는 참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다양한 또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절박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공통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씩 더 공감해 주시는 것은 동감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주 후에 있을 총선 그날 이제 투표함을 열 때까지도 절박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임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와중에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을 해서 이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졌다. 근데 이것이 또 조 대표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죠. 일단 징계가 파면, 그다음에 파면이 지금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진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해임이 된다라는 효과는 또 동일할 수 있겠지만 뭐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파면이 됐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해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요. 조국 대표
측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가 제기되고 재판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통 재심 신청을 하면 통상 보니까 다 한 단계 낮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파면이었는데 해임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이 최소한 지금 해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본인이 무죄다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조국혁신당이 그러면서 이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보다 조금 더 세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게 검경 수사권 분리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그건 남겨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까지도 아예 그냥 완전 박탈하겠다는 그러니까 기소만 하겠다는 게 아마 미국식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이번 뭐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보면 지금 사적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에 대해서도 본인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화풀이하는 보복하는 프레임 속에서 결국 이런 구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조국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그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지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검찰은 수사권도 있고 물론 일부는 경찰에 넘어갔지만 일부의 수사권이 아직 남아 있고 지금 기소권도 있는데 사실 그 두 개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찰 개혁의 입장에서 조국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어디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일단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제가 그건 접하지 못했어요. 아마 가락시장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서울 지역을 아무래도 좀 도는 이유는 서울이 가장 좀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아무래도 됩니다. 뭐 수도권에 네. 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도 많이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서울역 우리 우리 그 일용직 노동자 하는 데도 갔었고 여러 가지 예. 부분이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총선의 컨셉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마 첫 유세 지역을 어디로 정할지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용산역에서 첫 유세를 한다라고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요. 바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정권 심판론을 정조준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을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곳에서부터 유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